지금 뭐 봤습니다. 그 리포트를 봤는데 저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했군요. 최 기자. 준비를 많이 했네요. 아닙니다. WTO 제소 절차 아까도 저기가 그 화면에서 좀 나왔습니다만. 네. 이 제소 절차를 좀 꼼꼼히 좀 따져보죠. 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WTO는 제소 절차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WTO에다가 바로 소송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일본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양자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자 협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다 지금 이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양자 협의를 요청하게 되면 일본은 10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조정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기로 이제 결정이 나면 수출 규제 문제는 해소가 되고 WTO 제소도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예. WTO는 그 분쟁 해결 기구라고 부르는 DSB를 통해서 패널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 이 패널을 통해서 그 분쟁 당사국의 문제를 이제 심의하게 되는데요. 예. 이 패널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분쟁 당사자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종의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찬성을 하게 되면 또 그 WTO 소송 절차는 또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또 여기서 불복하게 되면 다시 이제 또 심리가 들어가고 최종 DSB 이행 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WTO 제소가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2010년에 중국의 히토리 수출 규제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는 그 일본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WTO 제소를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기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예. DSB 권고를 당사자국이 따르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 됩니까?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계속 그 심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지금 무역 분쟁, 네. DSB 권고가 다시 심리가 되면서 네.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 때까지 무역 규제 네. 이거는 계속 그러면 효력을 발휘하고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 국가가 그런 무역 규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제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 수 있지만 네. 그렇게 되면 자국 산업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까지 시간을 소요하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때 후쿠시마 WTO 제소 이거는 뭐 결론이 어떻게 났었죠? 1심에서는 일본이 이겼고요. 2심에서는 올해 4월에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기고 나서 일본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네. 말을 했는데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는 맞는데 협정 위반은 아니다. 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어떤 게 맞습니까? 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의 조치는 수출 규제는 아니지만 WTO 협정 위반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수출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면요. 일본의 조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주던 그 반도체 소재 관련된 세계 품목들, 정확히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관소와 혜택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수출 특혜를 정상화하는 조치다라고 해서 수출 규제가 아니고 수출 규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WTO
WTO 협정 위반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주장은 단순히 이제 표면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WTO 정신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WTO는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민간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은 아베 총리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라고 판결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보복 행위에 대해서 특정 국가, 즉 한국이 배제되는 그런 무역 통상 관계는 WTO 정신에 위배되고 그래서 WTO 협정에 위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세계 품목에 특혜를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국.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킨 것. 예, 그래서 일본은 절차상으로 보면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던 것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차별이 아니다. 네. 그럼 나머지 26개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게 차별 아닌가요?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민감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아시아에서 특혜를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고요. 네. 중국도 이 27개국의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27개 국가는 이른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계 품목이 전략 물자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이 간소화 혜택을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언급하면서 또 남북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앞선 26개 국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혜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27개국. 네.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혹시 출시가 됐습니까? 26개국에 대한 특혜 말씀이신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특혜. 네네.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계 품목에 대해서 세계 품목을 그 수출할 때마다 앞으로 이제 7월 4일부터 이제 7월 4일 지난 7월 4일부터 이제 특혜가 이제 없어졌는데요. 예. 앞으로는 세계 품목 수출할 때마다 계약건별로 허가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출 과정이 그만큼 지연이 되고 예. 예, 우리나라가 뭐 받아야 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 문제가 나오는 보안 문제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 그렇습니다. 허가에 대한 제한을 강화를 하면서 네. 그래도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 좀 불평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WTO로 가느냐 안 가느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 기자가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정부 전문가 중에도 이 WTO 제소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한 사람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정 부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한 고위 관계자는 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 대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규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그래서 WTO 제소를 가더라도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 일본 아베 총리의 그런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제소에서 승리하기까지는 조금 더 면밀한 업계 피해를 측정하고 또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조언이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고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했어요. 네. 또 김상조 정책실장도 현대차하고 SK, LG그룹 네. 총수를 다 만나서 주요 그룹 총수들은 다 만났는데 네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대차그룹 또 SK, AG 3개 그룹 총수들을 만났는데요.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확인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기자들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만큼 언론에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김 실장이 그간에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 했던 이야기들을 본다면 이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마침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에
3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거든요. 예. 여기서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은 결국에 업계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정부도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대응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수출 대책을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리는 팀은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짚어보기 위해서 전문가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허찬국 전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국제무역 전문가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우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딱 3개 품목만 골랐단 말이죠. 네네. 이 배경이 뭡니까? 결국은 뭐 이게 아무래도 파장이 큰 조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소규모지만 한국에 대한 영향이 큰 전략적인 품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뭐 핵심 부품 이런 것 등을 이제 집중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 수출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뭐 기름이라든지 무슨 철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제품인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들이 이런 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어에 이제 들어간 핵심 부품들이기 때문에 그 품목들을 집어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이유를 내세움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국이 이제 WTO에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선택을 어렵게 하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은 결국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이제 대외 관세를 계속 인상해 왔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내세웠던 이유가 이제 뭐 안보를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수상도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뭐 배운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 지금 이 3가지는 탁 집어서 우리나라 무역 시장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3항목을 짚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우리 뭐 이제 ICT 산업 분야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어에 들어 쓰이는 주요 부품 장비는 리스트는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지금 그 리스트를 뭐 완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추가하는 일은 뭐 상당히 쉽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기에 좀 진압을 해야 될 텐데 좀 가정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항목을 늘린다면 어떤 항목들이 예상이 될까요? 그 자세한 품목들은 예를 들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도 이전에는 뭐 일반인들이 뭐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품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그런 품목들이 아니고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장비 그리고 플라스틱 이제 고부가가치 플라스틱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아니면 OLED TV에 그거의 효과를
결정하는 그런 그 주요 그 플라스틱 종류의 그 품목 그리고 전자공업용 화학물질 지금 불속가스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생산에서 그 순도를 높이는 그런 공정에서 쓰이는 것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광섬유 관련된 그 부품 이런 게 다 이제 우리의 그 주요 수출 품목이고 전략 품목인 ICT 분야에 쓰이는 꼭 필요한 그런 품목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이런 품목들에서 일본이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대체 생산지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삼성전자의 이제 그 총수도 바로 정부 간담회에 참석도 안 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분야가 좀 우려가 되는군요. 지금 정부가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국내 기업 피해는 좀 불가피해 보이고 또 민간 차원의 외교력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정부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젠 정부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로비력이 있어도 일본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이게 또 발단이 된 사안이 이제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의 법원 판결, 고등법원 판결이 이제 직접적인 발단 요인이기 때문에 그건 사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 결국은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그리고 국제 나라 간의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관장하는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정부의 일이고요. 우리 정부의 일이고 정부가 그동안 예를 들어 강제징용자 문제는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거에 대한 우려를 알려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대비를 잘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정부가 치러야 될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죠.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아마 미국 정부일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개연성과 위험성,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은 계속 또 이어지고 있군요. 우리 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는 진짜 정부의 외교력, 실전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창국 전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국제무역 전문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 기자,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가 진짜 외교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네,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강경화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경화 장관의 자리 바꿈은 조금 얘기가 좀 나중으로 보류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또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것은 경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주체는 결국 정부고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네.
북한 문제 해결 때문에 이제 한일 외교 채널이 다소 소홀했는데 네, 한일 외교 채널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강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역할도 또 주목이 됩니다. 이 예, 부분도 좀 계속 팔로우하면서 네. 지켜봐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